현재 금 슈퍼사이클 3.0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현대통화 시스템에 의해서 금이 올라가는 현상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올라가는 시기와 올라가지 않는 시기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자산이기 때문에 투자 잘한다면 더욱더 바라봐야 되는 자산이다. 이런 질문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금의 공급량이 문제가 되지 않냐. 근데 금의 공급량이 사실은 금이 왜 가치전환수단으로 불리고 있는지, 왜 돈이 되어 있을지 이걸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 금 같은 경우는 지난 5,000년 전부터 인류가 인정한 가치저장수단이에요. 변하지 않고 썩지도 않고 그리고 나눌 수도 있고 희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변하지 않고 이 가치가 유지가 되고, 그리고 많은 역사적으로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의 수단으로서 많이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로마 시대에서도 그리고 조선 시대에서도 금은 권력과 부의 상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각국 무역을 할 때나 이럴 때도 금이 많이 사용이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20세기 초까지는 전 세계가 금 본위제 세계 아래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 금이라는 게 지난 50년 가까이 봤을 때 우리는 금과 분리된 사회를 살고 있지만 그 전, 그러니까 반세기 전만 보더라도요, 우리는 금과 연동된 사회를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금이라는 건 이제 금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금은 그냥 돈이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과거 역사에서는 금과 은이 이런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돈과 같은 역할을 했고, 현재에서도 이렇게 통화가 많이 불안정할 때, 국가의 통화가 불안정할 때 결국 금과 은을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 유전자에 각인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아무래도 이 금이라는 게 좀 우리가 거래를 할 때 불편한 단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자상 거래를 하거나 이런 게 조금 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금을 돈으로서 지금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용될 잠재력도 있다. 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우선은 이 금에 대한 역사부터 조금 더 설명드리면, 금의 시대의 사회, 그러니까 우리가 1944년도부터 이 브레튼 우드 체제로 이루어졌었고, 1971년도까지 금은 달러와 1트리온 수당 35달러로 고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1971년 닉슨 쇼크로 인해서 금 태환이 중단이 되었고, 금과 화폐의 연결성이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이때부터 금은 화폐로서 사용되는 게 아니라 화폐에 대한 신뢰의 보험이랄까? 이러한 수요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네요. 과거 역사 속에서도 금의 시세는 장기 우상을 그리면서 그래프를 그려왔지만, 실질적인 금의 슈퍼사이클을 평가한다고 봤을 때 해당 금태환제를 종료된 시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현재 금 슈퍼사이클 3.0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전 인류 역사 속에서 금의 상승이 사실 큰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현대통화 시스템에 의해서 금이 올라가는 현상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현대를 기준으로 언제를 나눌 것이냐라고 봤을 때, 금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1971년 닉슨 쇼크 이후이기 때문에 그 당시 닉슨 쇼크 이후로 바라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해당 1971년 9년간의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과 닉슨 쇼크로 인해서 발생되었던 25배 강세 현상이 있었고, 그리고 2000년대, 2001년도부터 2021년도 이때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와 그리고 2008년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죠. 이 당시에도 불황기와 그리고 통화량이 증가하는 사이클이 맞물려 왔고, 금의 시세가 약 7배 강세가 나타나기로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슈퍼사이클 3.0이라고 부르는 해당 기간인데요. 해당 기간에서의 회복기는 2016년도부터 발생되었고, 그리고 본격적인 상승 시기 2022년도부터 나타났다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바닥이 1트리온 수당 1650달러인데요. 여기서부터 한 4배에서 5배 가량을 봤을 때 여전히 현재 시세에서도 약 2배 넘는 상승세가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각각의 슈퍼사이클 특징을 좀 말씀드려보면요. 자, 우선 이 책을 보면서 같이 말씀드릴게요. 여기 자료 화면 띄워드릴 거고요. 우선은 금액 같은 경우는 1971년도부터 80년대까지 글로벌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올라가게 됐지만, 아무래도 경기가 불황이고 그리고 통화량이 급속한 팽창 속에서 생산성이 저해되고
그러니까 실질 성장이 많이 안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경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붕괴되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뢰 붕괴 요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돈을 못 믿는 것 같아. 이러한 심리가 자극되었고 화폐를 대신해서 어떤 거를 방어할 수 있을까? 이러한 수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전자산에 대한 회귀 움직임이 발생된 게 금의 시세에 대한 근본적인 이러한 촉매제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1980년대부터 2001년도까지 그러니까 금의 슈퍼사이클 첫 번째가 끝나고 두 번째가 나타나기 전까지 약 20년간 금이 굉장히 많은 낙폭세를 보였거든요. 약 70% 정도의 낙폭세가 보였고요. 그리고 통화량은 오히려 증가했어요. 이게 정말 금을 투자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실입니다. 왜냐면 통화량이 거의 5배에 조금 못 미치는 상승세가 보였음에 불구하고 이런 해당 자금들이 금에 가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발생이 되었었고요. 아마 그래서 이 금이라는 건 어떻게 본다면 인플레이션만 봐서도 안 되고 통화량 증가만 봐서도 안 되고요. 결국의 핵심은 경기가 불안국면에서 이러한 국가가 발행한 통화가 안전한가 이런 의심이 들 때 수요가 자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기 이런 슈퍼사이클 기간별로 특징은 달랐어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발생되었던 거는 결국 이 통화에 대한 신뢰가 좀 많이 무너졌었다. 이런 현상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법칙에 대해서 책에도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통화량 증가의 법칙과 그리고 점유율 상승의 법칙. 결국 금이 전체 글로벌 통화량 대비 얼마만큼의 점유율을 차지하는가 라는 요인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금은 역사적으로 화폐로도 사용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화폐, 그러니까 전체 통화량에서 금이 얼마나 차지하는가를 봤을 때 1971년도에는 8.5%에서 1980년도까지 41%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전체 통화량에 대해서 차지하는 이러한 금에 대한 이러한 사람들의 선호 심리가 이렇게 많이 올랐었다.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고 2001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이때는 4.7%부터 현재 당시 11년도 고가까지 17%로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한 4배 정도의 상승세가 펼쳐졌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2015년도는 최저점 바닥이고 이때 당시 봤을 때 점유율이 9%고요. 지난해 기준 조금 오르기 전에 13%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았어요, 점유율이. 근데 이게 과거 스테이플레이션 양상처럼 조금 전개될 경우에 점유율이 약 한 3배 정도 증가도 봤을 때 그래도 30% 이상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통화량이 얼마나 증가하냐, 그리고 점유율이 몇 퍼센트 차지하느냐, 그리고 우리나라 금일 시세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요소까지 같이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올라가는 시기와 올라가지 않는 시기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자산이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일수록 그리고 내가 통화 가치가 내려가는 현상 속에서 방어하고자 하는 투자 자산이라면 더욱더 바라봐야 되는 자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네요. 네, 현재 슈퍼사이클이 진행되고 있는 이유, 자 이걸 더 이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이 달러 기축 체제에 대한 균열이 발생되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달러화를 피하는 이러한 수요들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달러화 사용량이 증가해야지 어느 정도 기축 통화로서의 역할도 하게 되는데 달러에 대한 구매력이 낮아지고 있다. 이게 정말 큰 문제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이 달러를 대체해서 이 브릭스 진영은 금으로 가고 있고요.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아이러니하게도 비트코인을 밀어주고 있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미국조차도 달러가 계속 균열이 보이고 있다라는 건 인정할 꼴이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신뢰에 대한 금이 갈 때 국가별로 다르지만 결국 그래서 최근에는 비트코인을 밀어준 국가들도 있고 반면에 금을 밀어주는 국가도 있고 이런 흐름을 보여준다라는 게 결국 금이 단순한 반짝이는 금속 같은 게 아니라 신뢰가 무너질 때 사람들이 의지하는 최후의 자산이다. 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슈퍼사이클 3.0은 단기적인 이슈보다는 통화에 대한 불안 요인, 그리고 시스템적인 균열 요인, 그리고 구조적 변화가 만드는 장기적인 흐름을 추종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단기, 신용공색과 같은 현상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금을 장기적인 투자를 한 자산이잖아요. 앞으로 3년에서 한 5년 정도는 더 볼 건데 이런 기간 속에서 현재 부채와 신용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가까운 기간 내만 봐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 실리콘밸리 은행,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있잖아요. 이제 그러한 은행 파산 이슈들도 있었고요. 그건 이제 2023년도에 있었고, 그리고 중국 같은 사례를 보더라도 헝다와 비구위안 같은 이러한 부동산발 위기도 있었고, 그 지방정부의 채무 불이행 문제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약 한 3개월 정도에 대한 부채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거에 대한 이제 문제가 나타나니까 중국 정부에서 더 많은 위안화를 풀어내면서 이거를 방어를 해줬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전체 글로벌 경제 자체가 이렇게 통화를 이렇게 많이 찍어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돈을 발행해서 이 빚을 이렇게 돌려받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결국 근본적인 우리가 통화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그러면 이제 금도 많이 늘어나지 않나요? 금에 대한, 그럼 이런 질문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금의 공급량이 문제가 되지 않냐? 저도 사실 금을 투자하면서 이 현상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금의 공급량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들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 우리가 조금 전에 그래프를 보셨다시피 금은 장기에 봤을 때 연간의 생산량은 일정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채굴할 수 있는 금의 양이 약 24만 톤인데 현재 21만 톤을 넘게 채굴했으니까요. 앞으로 금을 채굴할 수 있는 양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 그리고 금을 채굴하면 채굴할수록 채굴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굴에 대한 효율성도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사실 금의 공급량 자체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이 성장함에 따라서 사실 연간에 대한 금 생산량, 그러니까 채굴량은 더 많이 증가했어요. 이 과거 한 1970년대보다 현재가 한 3,500톤가량의 연간 생산량을 자랑하니까요. 늘어난 건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이라는 게 전체에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는 양으로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급 물량 같은 경우는 과거 역사 속 슈퍼사이클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도 문제가 없었고, 자, 이번에 마찬가지로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돼요. 이 채굴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시장을 좀 예로 들어볼게요. 비트코인도 이제 반감기라고 해서 채굴 난이도가 상승하잖아요. 물론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채굴에 대한 속도가 금에 비해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채굴이 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극단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채굴 비용, 이 단가가 올라갈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는 일들이 과거 우리가 2017년도부터 많이 봐오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금도 채굴하면 채굴할수록 이런 채굴에 대한 비용 자체가 같이 올라가게 되고요. 새로운 금강을 만들면 되지 않냐, 이 새로운 금강을 통해서 채굴하면 되지 않냐, 이러한 반론을 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 금강 같은 경우도 해외 논문과 자료를 찾아보면요, 다시 금을 이거를 광산을 개발하는데 약 10년 가까이 걸린다고 합니다. 금을 뽑아내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이제 슈퍼사이클이 발생되고 있는데 10년 전에 금강을 개발했던 게 지금 이제 채굴이 될 수는 있어도 현재 금의 시세가 올라간다고 해서 금을 더 뽑아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은 크게 이제 중요한 요인은 아닌 것 같고요. 결국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그리고 세계에 이러한 국가 간 균열이 발생되고 있으면서 이 미국과 그리고 브릭스 진영 간의 대립이 발생되고 있다. 이런 흐름들이 점진적인 양상 보여주고 있다는 현상. 자, 아마 이거를 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8년간 유가증권 시장 그리고 코인 시장 굉장히 많은 시장에 참여하면서 시장에 대한 사이클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느낀 건 자산별로 기간과 그리고 사이클적인 파동이 각기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자산별로 움직이는 기제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자들이 파악을 하고 어느 정도 공부했을 때 적기를 포착한 능력을 기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금과 은 같은 경우는 지난 2022년도 10월 달부터 이거 진짜 강세 사이클이 왔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일단 기술적 분석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바라본 투자자기도 했었고, 특히 이 커브핸드 패턴이 금에게는 20년 동안에 형성되었던 파동이었고요. 은에게는 50년 슈퍼 커브핸드 패턴이 발생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은 투자를 조금 더 많이 좋아하고 같이 바라보면서도 새로운 이런 기회들을 많이 탐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샌드폭스 채널 방문해 주시면은 여러 이러한 정보들을 같이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